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휴거 이후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세 번째 이야기 첫 번째는 좀 이상하네. 3-1편. 예. 대한민국은 신세계 질서에 복속되는가 편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휴거 이후 3편인데 그냥 단일 3편인데 앞서에 이제 2편이 2-1, 2-1로 나눠져 있었듯이 이것도 너무 길어서 3-1, 2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그런 휴거 이후에 대환란 세상으로 접어들면 과연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사실 어지간히 시대의 징조를 연구하고 계시록 종말론 연구한 사람들도 세계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예측하지만 정작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통한 분석을 못 내놓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 글을 쓰고 연구를 하면서 이전에 이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좀 쉽게 썼을 텐데 없더라고요. 저는 항상 뭘 연구하든 제가 일봤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휴거 이후 환란 시대에 접어들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지금 이 평시에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 그 대환란기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아예 그냥 거대한 지각 변동이 한번 일어나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베이스는 바로 이 지금 현재에서부터 쌓여가는 거죠. 이제 휴거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신세계 질서에 과연 복속될 것인가? 아니면 대환단기에도 어째 저째 주권이 지켜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휴거 소망 그리고 마라나타 신앙, 시대의 징조에 대한 경계와 관측이 가장 활발하고 지대했던 그 절정은 바로 2015년에서 2016년이었습니다. 특히 2015년 어가는 4년 전인데 테트라드와 더불어 이제 징조와 경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느 카페, 단톡방, 블로그에서나 혹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임에서나 과연 언제쯤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가 있을까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후 보수 우파 정권이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나 북한과의 문제는 크게 염려스러울 게 없었죠. 그 부문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면서 그 역량을 오로지 마라나타 신앙과 휴거 소망에 쏟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시대의 징조에 대한 분별이 지나쳐 온갖 음모론을 여과 없이 개념 없이 주는 대로 다 받아삼켰어.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 축출되는데 소위 깨어있는 성도들이 한 팔을 보태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남침 땅굴을 은폐한다면 욕했죠. 땅굴 안보연합이니 남굴산이 이 새끼를 다 어디 갔어? 한송주, 김진철, 다 어디 갔냐고. 할랄 단지 파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을 끌어들인다며 욕했고, 이란 방문할 때 히잡 한번 썼다가 마치 이슬람의 앞잡이라도 되는 양 박근혜 대통령 욕했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슬람에 팔아넘기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셨다. 멍청하게 태극기 집회 나가지 말고 회개해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더라? 전광훈 목사 아니요? 근데 이 양반이 왜 갑자기 입 싹 씻고 마치 처음부터 그냥 태극기 들고 앞장섰던 것 마냥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실까? 세월호가 침몰하자 인신제사를 하려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욕했지.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자 한국형 피마를 만든다며 박근혜 대통령 욕했고, 그런 인간들이 그 무슨 시대의 징조에 깨어있다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신명나게 욕하시며 촛불이 거리를 뒤덮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온갖 루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데도 탄핵 심판이 가결되기까지 다들 손 놓고 있었지. 지금의 이 정세를 빨갱이들 탓만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 그렇다는 핑계만 대실래요? 있을 때 잘했어야지. 있을 때 지켜드리고 힘이 되드렸어야지. 없어지고 나서 소중함을 깨달아봤자 헛일이죠. 있을 땐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며 욕하더니 박근혜 대통령과 우파 정권이 없어진 지금 어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군사작전이든 민사작전이든 초동 조치가 제일 중요해요. 전쟁에서도 선제 공격만 제대로 들어가면 절반 먹고 들어갑니다. 초기 대응의 성패는 대세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요. 그 초기 대응과 초동 조치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넋을 놓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 좌파 정권 시대를 맞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뒷목을 잡는 뉴스를 접하는 신세가 됐지만, 에휴, 그래도 아주 포기하고 주저앉으시지는 마십시오. 비록 저쪽이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전격전에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아르덴 숲 기습작전을 감행하여 영불 연합군의 영을 허를 찌른 독일군 마냥 선제 공격을 제대로 적중시켰지만, 아직 우리가 덩케르크 해안까지 밀려나간 건 아니에요. 똑같이 아르덴 숲으로 기습을 성공했다 해도 이것이 프랑스 전격전이 될지 벌지 전투가 될지는 두고 봐야 알 일입니다. 약간 설명해드리면 1940년의 프랑스 전격전, 1944년의 벌지 전투는 둘 다 독일 기갑부대의 아르덴 숲을 통한 기습이었어요. 둘 다 독일군의 아르덴 기습이 성공했습니다. 프랑스 전격전의 경우 기습 성공 후 6주 만에 프랑스를 패망시킨 반면, 벌지 전투의 경우 프랑스 연합군의 독일 본토 진공을 6주 정도 저지를 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첫 끝발 개끝발이었지. 초기 기습 성공 후 압도적인 연합군의 군세에 도로 밀려서 연합군의 독일 본토 진공을 6주간 저지하고 독일 패망을 6개월 앞당겼습니다. 왜? 그 전투에서 예비 전력을 다 날려버렸거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초반 기습을 허용하여 잠시 수세에 몰렸지만, 본 탐정은 작금 좌파들의 창궐과 마치 금방이라도 적화 내지 공산화 됐듯이 급박한 이 분위기는 프랑스 전격전이 아니라 벌지 전투로 귀결될 것이라 봅니다. 위에 주석을 달아 제가 앞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프랑스 전격전 그리고 벌지 전투는 둘 다 똑같이 아르덴 숲이라는 요지를 통해 독일 기갑부대가 기습 공격을 펼쳤고 둘 다 기습이 성공했으며, 프랑스 전격전에서는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벌지 전투에서는 미군이 독일군의 기습에 연패를 거듭했습니다. 벌지 전투의 일부인 슈네 아이펠 고지전에서 미군 7,000명이 독일군에 포위돼서 항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을 통틀어 미군이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이 항복한 패전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적군의 기습이 성공한 초기 아군이 허둥지둥하며 패퇴를 거듭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 하지만 결말은 정해진 대로 귀결됩니다. 그 결말은 어떤 경우의 수를 대입해보아도 저 좌빨들이 바라는 적화 연방제 공산화 통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북괴의 멸망, 그리고 북괴라는 물줄을 잃어버린 좌빨들의 멸망일 것입니다. 비록 벌지전 전투에서 갑자기 우르르 튀어나온 독일군 대부대에 미군이 주춤했지만 그 전력이 독일이 보유한 최종 예비대였어요. 그 부대가 패퇴하자 독일의 패망이 원래보다 더욱 앞당겨졌던 것처럼 지금 좌빨들이 사방 도처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동안 꼭꼭 숨어있던 것들까지 모조리 다 드러나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방에 다 쳐서 쓸어내는 것만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벌지 전투에 대한 계획을 받아던 독일군 비집단군 사령관 발터 모델 원수의 평가는 이대로 앉아서 죽느니 한꺼번에 다 같이 몰려나가 같이 죽자는 소리야? 지금 당장이라도 나라가 위태로울 듯 휘청거리지만 그 무슨 쥐약 먹고 물 안 먹어 소리냐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시겠죠. 하지만 본 탐정은 항상 발등에 떨어진 불만이 아니라 좀 더 긴 안목으로 봅니다. 지금의 정세를 프랑스 전격전이 아닌 벌지 전투로, 이 전쟁의 결말을 덩케르크 탈출이 아닌 베를린 함락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무책임한 낙관론과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역사 이래 공산화와 적화가 무력 대결 없이 정치적 농간질로 된 전례가 없어요. 체제 경쟁과 군사력에서 북괴는 이미 대한민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 지 오래입니다. 보수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문재인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이꼬르 김정은을 지지한다에 등심이 성립되잖아요. 일단은 무력을 담당한 군대가 반공 반김정은 사상으로 뭉쳐서 조국 수호의 의지가 충만합니다. 일단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나가 싸우긴 할 거잖아. 문재인이 계획하고 있는 지방 분권 개헌은 현재 보수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수 의석만으로도 저지가 가능하며, 이 지방 분권 개헌은 결국 막혔죠. 그리고 이게 왜 지방 분권 개헌을 해도 문재인이 무덤파는 결과만 나오냐 그러면 이게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가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게, 문재인이가 정말 작심하고 연방제를 지키고 적화통을 만들려면 그게 더 낫다고요. 근데 자기들이 중앙 정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분권을 늘린다는 것은 스스로 그냥 팔목아지를 묶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3대 지지와 짝짝꿍이 돼서 닐리리야 하는 만큼 미국이 우리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북괴를 갈아버릴 확률이 높아져. 업어치든 매치든 미국이 우리나라와 동맹을 파기하고 북괴와의 단독 협상으로 손을 떼버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말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영무도한 북괴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턱이 없잖아. 북한 성도들의 기도와 폭압 속에서도 지켜나간 신앙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응답하실 때가 됐어요. 모든 나라의 영토 경계와 각국의 존속 연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의 운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리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지는 것은 필연적이라 봅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더 걱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2022년에 대한민국은 멸망하는가라는 작품에서 보였듯이 문재인 이후를 저는 오히려 더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북한에게 먹혀 적화되거나 공산화되거나 한다는 건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무리 정세가 급박하고 갈수록 험악해가도 희한할 정도로 그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문재인 따위에게 3대 돼지 따위에게 빨갱이 브러지들 따위에게 진다는 생각 자체가 더 기분이 좆같더라고요. 어쩌면 그보다 제 마음을 더 휘어잡았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성도로서 지닌 두 개의 부담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소망을 외치는 부담과 또한 내가 속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내 조국이 평안하고 번영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하고 소망하는 그 부담을 말이죠. 조국이 사퇴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마음 편하게 조국을 조국이라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두가 이 나라가 끝났다고 외쳐도 우리만은 끝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 외쳐야 됩니다. 모두가 멸망이 정해진 운명이라 외쳐도 우리만은 그 운명을 거슬러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며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 사람이 대한으로 길이 번져나기를 축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 나라의 국민된 도리를 저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감히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망쳐놓으려고 하는 좌빨 그 중에서도 크리스천들은 자기네들이 크리스천이라고 개똥벌레 마냥 아무리 우겨봐도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봅니까?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실게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것이 단순 무식한 맹목적인 믿음과 신념만 아니라 그럴 만한 실무적인 계산까지 깔려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체 하나님께서 왜 저 북한이라고 하는 폐역한 아메바를 허용하고 계셨는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솔직히 북한과 엮인 일을 제외하면 그리 기분이 나쁘거나 뒷목 잡을 일 좀처럼 없습니다. 북한과 엮였다 하면 폐악질과 도발질과 깽판질에 분노 게이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게 현실이라고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일제에 의해 학살된 우리 동포가 23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김일성이 일으킨 남침전쟁인 6.25 전쟁에서 피를 흘린 우리 국민들은 사망자만 37만 명, 부상자와 실종자를 합치면 99만 명이요. 북한 측 희생자 150만 명을 합치면 근 250만 명이 됩니다. 36년간 흘린 피해 10배가 넘는 희생을 6.25 전쟁 3년 동안 치렀으니까. 휴전 이후에도 2,900회에 달하는 도발을 일삼으며 잊을만 하면 우리 국민들을 개빡치게 만들었지. 이제는 아예 우리나라를 제대로 먹어치우고자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저 북괴를 대체 공의 하나님께서는 왜 그동안 치워 없애시지 않고 지금까지 내버려 두신 것이었을까요? 본 게시 탐정이 여기에 대해 꽤 적잖은 시간 동안 사색을 해보았고 사견이지만 나름의 해답은 좀 얻었습니다. 첫째,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국가기강이 확립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 조국 수호 의지가 배양됐습니다.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국방력이 강화되고 군대로 하여금 항제전장의식, 항상 전장에 있다고 느끼는 마음을 갖게 하여 항상 예리하게 단련된 전투력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북한을 구실로 6.25 전쟁 이후 인구와 국력 비례를 초월하는 강대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었죠. 독립 당시 우리나라의 인구와 국력으로 볼 때 군병력은 20에서 25만 명 정도가 적절했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기전 당시 국군 병력은 10만 명 어간이었죠. 그러나 6.25 전쟁을 치른 직후 국군은 78만 대군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휴전으로 어느 정도 군비가 축소되면서도 60만 병력은 계속 유지했습니다. 기존의 강국인 유럽 일대가 군축을 실시할 동안에도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대치로 인해 계속해서 전력을 증강시켜왔죠. 그 결과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지상전력은
유럽 연합군과 비등하며 중국 육군보다 우세해요. 육해공 모두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종합전력은 세계 5위에 들어가는 강군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독일 육군이 우리나라 7기동군단 하나만도 못해요. 네? 북한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압도적인 강철 대군의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이 군사력은 휴거 이후 환란 시기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을 넉넉히 지켜줄 힘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번째,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한반도의 주요 자원 창고인 북한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해 막대한 자원량이 보존됐죠. 북한 인민들에겐 유감스럽지만 북한 정권이 병신인 덕분에 북한 땅의 막대한 자원은 현재까지도 가히 미네랄 맵 핵과 더불어 쇼미더머니에 가까운 노다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조금도 낮지 않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금속이 북한 땅에 매장된 분량이 18,500년치가 된다든지. 다섯 번째,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크게 차단되어 현재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북한이 없었다면 중국과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맞닿게 되는데 그 경우 멀리 사는 임금님보다 옆집 사는 대감님이 더 무섭고 헌병은 멀고 고참은 가깝다는 말처럼 해방 이래 반세기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각축장이 되어 휘둘렸을 가능성을 농후합니다. 북한이 위에서 총알바지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맞상대해준 덕분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배프가 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 여섯 번째, 많죠?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욱 경건해지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게 된 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당장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이질을 만하면 북한의 도발로 전쟁 위기가 일어나는 마당에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고. 위급하면 신을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물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 국가의 안녕을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7번,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달콤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허상이 미혹되지 않고 그나마 개념들을 좀 잡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없이 해방 이후 그냥 쭉 이어왔으면요, 아마 이미 강대한 공산주의 종주국이던 중국과 소련이 어떻게든 우리를 집어삼키거나 괴뢰 정권을 세우거나 혹은 공산주의 혁명을 스폰하거나 해서 우리나라가 더 진작에 공산화가 됐을 확률 높습니다. 북한 덕분에 예방주사를 6.25 전쟁이라는 불주사로 제대로 맞게 된 거예요. 이후에도 잊을만 하면 저쪽이 알아서 주사를 놓고 침을 놓고 뜸을 떠주니까 우리 국민들이 공산주의에 현혹 되려다가도 알아서 제정신을 차리게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7년 전쟁 이후에도 어지간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전쟁을 연습시키신 것처럼 북한을 남겨두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유약하지 않고 강철 칼날처럼 예리해지도록 하셨죠.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 해이해지고 허탄해지지 않고 늘 깨어있어 조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북한이 있음으로써 단련되고 건설된 막강한 군사력과 또한 북한 영토에 보존된 자원은 작금의 평시가 아닌 휴거 이후 대환란의 때에 우리나라를 위해 준비된 적금 통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옛적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 두 탐정이 그랬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괜시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문재인이, 저쪽에서는 3대 돼지가 쿵짝이 되어 급속도로 일을 꾸며가고 있는 걸 보니 우리의 밥들이 참으로 독일제 압력밥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냥 잘 익어가고 있고 남은 것은 뜸이 잘 들도록 기다렸다가 맛있게 먹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곳 지상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 피로연 연회장에게서였지만 대형 스크린으로 보여주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을 보면 과연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 북괴가 순순히 우리의 밥이 돼주겠나 싶은 의구심도 있죠. 2016년 탄핵 전국 때 탄핵에 저지르길 바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탄핵이 확정되고 2017년 대선 때 역전을 기대하며 문재인 낙선을 바랬지만 부정투표는 어쨌든 문재인이 당선돼서 2017년 안에 미국이 3대 대제를 죽이거나 폭포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거 없었고 2017년 말에 그나마 국민들이 많이 깨닫고 돌아오길 바랬지만 그래도 문슬람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2018년에는 평창 올림픽과 김영철 박람으로 더 빡치고 아예 이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은 공수처를 만든다 어쩐다 개빡치게 굴죠? 어딜 봐서 북괴가 무너지고 저것들이 우리 밥이 된다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바로 본 게시 탐정이 여러분 곁에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가지 가능성만 두고 성패를 가늠한 게 아니에요. 플랜 A가 엎어지면 플랜 B, 플랜 B가 엎어지면 플랜 C까지 계속해서 계산기를 뜯어놓고 있어. 그러니 처음 예상했거나 기대했던 게 빗나가고 성사되지 않아도 아이고 나라 망했다 이를 어쩌나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어허이 저것들 제법인데 그럼 다음 플랜 가동이다 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 탐정이 아무리 뒷목 잡을 정세 앞에서도 좀처럼 좌절하거나 절망적인 분석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딱 한 번 좌절했던 거. 올해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이 당대표 뽑혔을 때 진심으로 뒷목 잡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가 휴거되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 순간까지 북괴가 명맥을 유지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미국의 북폭은 사실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휴거 이전 한미동맹이 건재한 상황에서는요. 물론 평화협정 후 기습이 진정한 기습의 묘미란 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악수를 한 뒤에 북폭을 간다면 그게 더 재밌겠죠? 근데 말이에요. 만약 휴거 때까지 이렇게 평화로운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썩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머리 아픈 정세라도요. 전쟁보다 더 머리 아픈 건 없어요. 손자병법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라 그랬다고요. 같은 값이면 되도록 싸우지 말고 쇼부를 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물러 있을 동안이라도 전쟁이 없이 평안히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비록 문재인 정권이 좀 빡치긴 하지만 휴거될 때까지 평화 분위기가 그냥 이 평화롭다는 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라 북한과의 전쟁이 없는 그런 평시 상태란 말입니다. 이 분위기가 휴거를 기점으로 평시에서 대환란기로 전환되며 그렇게 된다면 정세는 급변합니다. 평화 분위기가 유지되기는커녕 북괴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게 됩니다. 북괴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 마치 남침 유도설처럼 들린다마는 쉽게 생각하세요. 일대 돼지인 혹부리우스가 북괴 정권을 세운 이래로 북괴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은 미국이 모종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고 주한미군을 철수했을 때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괴는 지금까지 이어온 평화 분위기を나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침해올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고 영향력을 거뒀다면 미국과 맺은 협정이 뭔 소용이야? 어차피 남침하는 마당에 우리나라와 맺은 평화협정은 무슨 소용이죠? 그럼 대체 어떤 일이 생기기에 미국이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혈맹관계를 내던지고 우리나라로부터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칠까? 그것은 바로 곡과 마곡전쟁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골기하며 에르도안 대통령 치하 터키와 기타 이슬람 진영이 합세하여 부활 소련에 재건되어 그 소련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 예비 동작으로 유럽을 갈아 마셔버리고 동시에 미국에도 핵공격을 비롯한 기습 타격을 가하여 여기에서 한방 먹은 미국은 세계 각지에 분산 배치된 미군을 본토로 집결시켜 소련연합군에 대한 본토 방위에 전념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점에 극동에 배치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도 철수하여 미국 본토로 돌아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 2사단은 사단급 부대임에도 국군의 군단급 전투력에 해당하는 미군에서도 최정예로 손꼽히는 A급 부대예요. 이런 강력한 부대를 본토가 타격을 받아 쑥밭이 된 마당에 극동에 계속 놔두고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는 미국이 배신하거나 의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조치. 오히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 우리 국군이 미국으로 원군을 파병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미군이 빠져버리고 비록 미국의 배신 행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실무 효력이 없는 종이 조각이 돼버리면 이 좋은 기회를 북괴가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을 턱은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싶어 미군이 철수한 다음 날로 바로 기습 남침을 감행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예측은 곡과 마곡 전쟁 와중에 동시에 아시아에서 벌어질
미중 극동 대전쟁에 대한 그리고 지금의 이 예측이 지금까지 고가 마국 전쟁에서 미국이 뭔가 손을 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그 현재까지의 정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국 이제 결론 종합적으로 보면 미중 극동 대전쟁이 벌어지면서 미중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인 마당에 북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지요. 당연히 자신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중국과 싸우느라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면 더더욱 주한미군이 없는 우리나라를 공격할 동기부여가 되지요. 제가 실시간으로 써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랬든 저랬든 북한 입장에서는 고가 마국 전쟁 와중에 남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중국이 무너지면 결국 자기들도 망하잖아. 전쟁 치른 김에 가만 놔두겠어요? 북한을? 어쨌든 이 기습 남침, 결국 이제 고가 마국 전쟁이 시작되면은 결국 남북한은 전쟁에 돌입합니다. 3대 대지가 직접 입안했다는 7일 전쟁 작전 계획은 미 증원 병력이 한반도에 전개하기 전에 7일, 늦어도 15일 안에 한반도 전체를 석권한다는 계획인데 한마디로 북괴군의 남침 계획인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세요. 아이고, 이걸로 무슨 북한 계획은 이런데 이거 가지고 F-16, F-15 못 막습니다. 자, 핵공격 위협. 야, 이 새끼들은 뭐 미군 없으면은 한방이라고 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 제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쳐들어왔다 좀 망하게. 필살적인 고속기동과 전격전으로 지들이 뭐 나치 돌굴이여고요. 최대 15일 안에 한반도 점령이 목표입니다. 자,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한데 하나 빠뜨렸어요. 뭘 빠뜨렸을까요? 고속도로 전술.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해 남침하고 연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식량은 고속도로 식당과 휴게소를 이용하라. 이거 한 장으로 저 북괴의 7일 전쟁 계획은 네이트판 결시친 게시판의 판춘 문예보다 더 가망성 없는 판타지 소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북괴군 전력의 핵심은 탱크를 비롯한 기갑 전력입니다. 그 기갑 전력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면 전쟁은 해보다 마나인 거예요. 한 발자국도 진격을 못하면서 대포만 쏴대면 전쟁에서 이겨요? 전투기 띄우고 대포병 사격을 해서 그 대포들 파살내면 그만인데? 미사일만 쏴대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포탄 다 칼교돼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다 못 부수는 게 현실이라고요. 미사일 한 발당 건물 한 채를 부순다 그래도 북한군이 가진 미사일 개수보다 서울에 있는 빌딩, 건물, 아파트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북괴군의 장사정 방사포는 기형적으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화약을 줄이고 로켓 연료를 늘리는 식의 마개조를 했어요. 멀리 날아가긴 하는데 위력이 줄어가지고 콘크리트도 못 뚫는 솜주먹입니다.
본진에 있는 주력 부대가 진격을 못하는데 후방에 특수부대를 보내봤자 족족 격퇴당하거나 포로로 잡히는 것밖에는 결말이 없어요. 그런 마당에 반동분자 색출과 한반도 점령은 가망 없는 한여름 밤의 꿈일 뿐입니다. 북괴군의 주력인 탱크 부대는 일단 훈련량부터가 극도로 떨어져서 한개 사단급 이상의 훈련량이 우리 군의 한개 대대급 수준도 안 되는 지경에 이른 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연료가 없어 훈련도 못하는 지경인데 전시에 사용할 연료가 있다는 게 어불성설이죠. 전시에 사용하려고 비축해 놓은 연료 따위는 이미 당과 군 간부들이 모조리 빼다 팔아먹거나 횡령해버리거나 하여 전시 비축 연료는 서류상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그 서류 찢어다가 연료통에 넣으면 탱크가 굴러가요? 어? 오죽하면 김정은도 남한 영내로 침공한 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량과 연료를 뺏어서 충당하라는 쥐약 먹고 물 안 처먹은 헛소리를 하겠냐고. 최고 사령관이 그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전시를 대비한 북해군의 비축 물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예? 더 웃긴 거는요. 북괴군의 물자 사정이 저 지경이 된 게 비단 근래 들어서의 일도 아닙니다. 2000년대 이전부터 북괴군의 남침 전력은 최전방의 단거리 땅굴을 이용해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기습을 하고 전년 군단을 투입하여 특수부대와 함께 전방의 아군을 앞뒤로 포위 섬멸한 후 우리 국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 탄약, 유료, 식량 등을 빼앗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획한 물자로 한국을 이기겠다는 실로 해맑기 그지없는 계획이었죠. 연병하겠네 진짜. 북괴군 13사단 민경수색대대 참모장으로 근무하다 1983년에 귀순한 신중철 대위가 86년에 국방연구원 관계자들과의 대담에서 한마디 걸작인데 한국의 동원 능력을 모르는 북한군 장교는 없다. 그런데 북한군은 동원할 때까지 기다려줄 그런 어수룩한 집단이 아니다. 동원 능력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전광 석화처럼 해치우는 거다. 전방에 있는 탄약, 식량, 기름을 모두 북한군이 뺏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이야. 아니 지금 생각해봐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본인들이 무슨 비축 물자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방에 배치된 국군의 물자를 노획하여 그걸 가지고 전쟁을 하겠다는 넋 빠진 소리를 북괴군은 무려 80년대부터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무인 상점도 아니고 가져가겠다고 앉아서 뺏길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 노획 작전이 실패하면 그때는 어쩔 건데. 어?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가 전방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방에 있는 탄약, 식량, 기름 뺏어봤자 그 뒤에 있는 아니 수방사만 해도 어쩔 거고 그 뒤에 있는 이작전사 어쩔 거냐고. 이 신중철이란 놈은 북괴군에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려 했던 모양인데 이거 듣고 굉장히 안심이 됐을 것 같아. 저것들 진짜 한심하고 병신이다. 알면 알수록 병신이다. 이제야 좀 안심이 된다. 이랬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딱 한마디. 치라라고 잡아줬네. 진짜 구차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국군이 보유한 787대의 헬리콥터만 다 내보내도 북괴군이 보유한 4,300대의 탱크를 전량 전멸시키는 게 산술적으로 가능해요. 왜냐? 헬리콥터는 탱크에 대해 절대적인 우위를 자랑하지. 예? 공격 헬기는 한 대당 12대, 일반 헬기도 한 대당 서너 대는 피해 없이 쳐부술 수 있거든요. 아직 근데 우리 군의 탱크 부대는 출동도 안 했어야지. 우리 군이 보유한 K2, K1A1, K1 전차들이 아직 출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리콥터만 다 내보내도 북괴군 탱크 부대는 전멸했거나 이미 반신불수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군이 1000대가량 보유한 1988년 생산 작품인 K1 전차만 해도 북한이 보유한 그 어떤 전차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는 북괴군 탱크의 사거리 밖에서 포탄을 날려 저쪽 땅크들을 박살내는 게 가능합니다. 북괴군 땅크의 성능 재원 따위는 이미 우리 군이 꿰뚫고 있어요.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보유한 탱크 중에 T-80U라고 하는 소련제 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 러시아로부터 빚 대신에 80여 대가량 받은 전차인데 당시만 해도 T 계열의 소련제 전차 중에 최신형이었습니다. 북한의 땅크가 전량 T 계열의 소련제 전차인데 6.25 때 쓰던 T-34 땅크부터 주력이 T-55 땅크, 가장 최신형이 T-70
T-36과 T-72를 뺏긴 천마호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 모든 땅크들이 이 T-80 땅크에 비하면 전부 다 구형품이라고요. 네? 10만 분의 1의 확률로 전방에 우리 군이 그렇게 북괴군에 밀렸다 그래도 후퇴하지 않고 동두천 의정부 일대 도시지역으로 압력하여 게릴라전과 시가전을 벌인다면 북괴군 입장에서는 헬게이트가 열린 겁니다. 죽을 액을 떼는 삼치고 경기 북부 지역까지 돌파해서 서울 앞자락 988 어간까지 진격했다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괴군을 환영을 두 팔 벌려 환영할 준비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수도권 신도시 한번 봅시다. 일산 신도시와 파주 신도시 괜히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자체가 서울을 둘러싼 거대한 방벽이에요. 서울 북방은 산지를 제외하면 모조리 신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파를 강행하려 해도 애로사항이 꼽히고 거기에서부터 시가전이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시가전. 덧붙여 200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의 내진 설계는 북괴군의 포탄 사격을 정통으로 맞아도 안 무너집니다. 예? 특히 105mm 대포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콘크리트에 써봤자 이빨 다 들어갑니다. 예? 두 번째, 서울 외곽순환도로. 이거 진짜 용도를 아시는 분 은근히 드물어요. 어지간한 매니아 아닌 이상에는. 도시를 고가도로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는 전 세계에서 오직 서울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이 거대한 고가도로, 서울 외곽순환도로만 모조리 다 무너뜨려버려도요, 도로는 통과 불가능한 상태로 변해 거기서 북괴군의 기갑부대는 올스톱입니다. 앞서서 신도시 방어벽과 더불어 이 외곽순환도로라는 바리케이드를 지상군 전력으로 돌파하는 것은 북괴군이 아니라 미군이라도 쉽지 않다고요. 저절로 그냥 성벽 하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야 수비하는 입장에서 서울 밖으로 안 나가도 그만이지. 북한군은 밖에서 어떻게 들어올 거야? 북괴군이 가진 모든 땅크들이 서울 외곽순환도로 고가도로 무너졌을 때 생기는 천년 장벽을 등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틀어막아 놓고 우리는 전투기나 헬리콥터를 보내서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울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체증. 서울에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차가 막혀 뒷목을 잡는데 북괴군의 군용 차량이 그리 쉽게 진입한다는 게 가능할 리가. 이거는 이미 한번 실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1979년 과거 12.12 군사정변 당시 쿠데타군의 서울 진입을 막기 위해 6분에서 각 다리를 오가는 계엄군 부대에 명령을 내려 다리 통행을 막았어요. 다리를 오가던 차량들이 그대로 다리에 발이 묶여버리자 서울로 들어오려던 쿠데타군 차량들도 민간 차량에 다 가로막혀 진입이 차단돼 버렸다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가 1979년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그보다 몇 배나 더하면 더했지 못할 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주 방어를 구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최전방에서 경기 북부 일대를 돌파하는 데까지만 해도 파김치가 돼 있을 북괴군의 서울 진격은 날 잡아 잡수쇼 하고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디미는 겁니다. 이것도 그나마 서울까지 진격했을 때 얘기고 정말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답은요. 아무리 북괴군이 기습이든 나발이든 용을 써도 북괴군이 남침하여 진격할 수 있는 최대 하한선은 아무리 후하게 봐줘도 동두천 일대를 넘지 못합니다. 거의 실질적으로는 경기도 연천군 그 정도 돌파돼서 끝날걸요 아마? 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선에서 북괴군의 남침 병력은 전멸한다고요. 그때부터는 우리 군의 총반격이 시작되어 평양 레이스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작게 501호에도 명시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북괴군의 남침 병력을 경멸하고 개성을 비롯한 북한 영내로 침공에 들어가는 시점까지는 미군의 개입 없이 국군 단독으로 진행하는 작전입니다. 미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국군이 북괴군 전방에 가장 강력한 방어선인 개성 북부 고지군 일대를 모조리 쓸어버린 이후부터입니다. 개성부터 평양 이남까지 국군이 주공, 미군이 서포트로 작전을 진행하다. 서포트가 뭐냐고요? 폭격기 보내주고 전투기 보내주고 함대에서 함포 쏴주고 국군 탄약 연료 대주는 거예요. 이렇게 작전을 시행하다
평양 문턱에서 교대 하이파이브 한번 치고 교대하고 미군이 주공으로 평양을 포위 공격하는 겁니다. 왜 미군이 평양 치냐고요? 아니 평양 수비대가 북괴군의 최정예 부대로 그것도 15만에 달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피해가 엄청 커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응? 물론 본 탐정이 예상한 대로 고가 마곡 전쟁 와중이라 미군의 지원이 없이 왜냐하면 뭐 소련군의 기습 타격으로 미군이 다 철수해서 본토 방해를 해도 미군이 없겠죠. 미중 전쟁을 치르는 와중이라 중국 전선에 미군이 다 투입돼서 미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미국의 지원이 없이 국군 단독으로 모든 전쟁을 치러낸다 해도 결말이 달라질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앞서 말했잖아. 원래 북괴군 남침 병력을 소탕하는 건 애초에 국군의 몫이었어요. 북진 후에도 평양의 방어가 견고하다 해도 평양만 딱 포위해서 고착시킨 뒤에 다른 부대들은 그냥 평양을 우회해서 계속 북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치고 올라가면 결국 포위된 채 차단된 평양은 고사하거나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김정은 목 따는 쪽이 항복하겠죠. 평양에 함락되든 안 되든 국군이 압록강, 두만강 선까지 올라간 시점에서 이미 전쟁은 대한민국의 승리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이 또한 어디까지나 북괴군이 김정은의 명령에 순순히 따라서 우리 군과 격렬하게 전투를 벌인다는 전제 하에서나 진행되는 것인데 사실 정말 전쟁이 발발한다면 의외로 쉽게 마무리될 수도 있어요. 지금이야 북괴군의 주요 장령급 지휘관들이 15분 단위로 보위사령부에 의해 추적과 감시를 당하고 있기에 감히 김정은을 거슬러 반기를 들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전쟁이 터지면 전투를 위해 각 부대들이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될 터인데 과연 그때도 그들이 김정은을 위해 전쟁터로 나와줄까요? 집권 이래 100명도 넘는 장령들과 간부들을 숙청하고 연설을 하는데 졸았다고 인민무력부장을 참살하는 그 김정은을 위해서요? 정말 낙관적인 생각해보면요. 북괴군이 전쟁을 시작하는 폭풍 구령을 내림과 동시에 남침을 시작해야 할 전년의 4개 군단부터 먼저 반기를 들고 총뿌리를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북괴군 입장에서는 한국군과 싸워서 이길 가망도 없는 마당에야 차라리 한국군에 투항하여 김정은을 축출하는 게 더 남는 장사니까. 요컨대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김정은에게 붙을 국군 장병은 없겠지만 대한민국에 귀순하여 김정은을 향해 총을 겨눌 북괴군 전사들은 넘쳐날 겁니다. 남침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대한민국 국군과 조선인민군의 전쟁이 아니라 북괴군 자기네들끼리 총질을 하고 전투를 벌이며 김정은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그 목을 우리 쪽으로 보내며 강환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의제의 무혈입성. 네? 우리나라가 괜히 이북 5도청을 설치하여 북한 지역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를 미리 임명해 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전방 모든 대대들의 전투 세부 시행 규칙에 그 대대가 주둔하여 통제하게 될 북한 지역의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 6.25 전쟁 당시 점령한 북한 영토에 대한 관리 대책이 미흡하여 어정쩡하게 처신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대로 준비한 겁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지지 않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북한을 토벌한 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한 준비를 갖춰놓은 겁니다. 지금은 더 유리한 게 고가 마곡 전쟁 때 미중 전쟁까지 곁다리로 일어난다면 북한을 도와 쳐들어올 중공군이 없다는 말입니다. 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지역에 대한 점령이 끝나면 북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정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국군 25개 사단이 북한 영토에 주둔하여 안정화를 실시합니다. 전문용어로 안정화 사단이라 그래요. 이 부대들을. 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길어야 20일 정도. 모르긴 몰라도 여기까지 오면 고가 마곡 전선 선선은 유럽 전선이 마무리되고 소련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만번의 준비를 하고 있을 타이밍입니다. 북한을 토벌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기가 막힌 중흥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괴 정권의 주요 문서들과 비밀, 비문, 기밀들을 접수하게 됨으로써 과거 역대 정권들 하에서 북괴와 내통했던 사항들에 대해 전량 파악이 가능합니다.
과거 서독이 동독과 평화통일을 했음에도 동독 정부 문서들을 접수한 뒤 서독 내에서 동독에 협조했던 자들을 색출하여 피바다를 만들었죠. 북한이 무너진 후 종북 세력 및 좌빨들에 대한 국가 반역 및 내란 공모 혐의의 추궁과 처단은 필연적으로 실시됩니다. 아예 북괴의 남침이 시행된 때부터 정권 교체는 필연적이에요. 아무리 북괴와의 전쟁은 거쳐가야 할 길목이라 할지라도 썩어도 준치고 부자 망해도 3년이라고 북괴군의 공격에 우리 군과 국민들의 희생도 만 단위는 넘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은 역대 북한에 죄다 퍼주고 굽히고도 남침이라는 선물을 받은 좌파 정권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며 전시국회의 비상의결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을 결의하고 국회에서 임시로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거나 혹은 전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국회와 군이 주축이 되어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체제가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 시점에서는 좌파 국회의원들도 무사하지 못하거나 혹은 언제 좌파였냐는 듯이 대통령 탄핵에 두 손을 번쩍 들 겁니다. 그래봤자 임시방편이지. 북한 토벌로 진상이 모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를 술푸게 하는 이 상황은 슬프게를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술푸게 만든다고. 아무리 진행되어도 휴거 이후 곡과 마곡의 전쟁 와중이면 모조리 심화해야 됩니다. 그 결말은 북괴의 멸망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성취될 한반도 통일, 북한 성도들의 해방과 휴식이며 이후 이어질 대환란을 대비할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듯이 중국이 가만히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북한을 토벌하고 한만 국경까지 치고 올라오는 걸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미중 전쟁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도 중국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을 토벌한 이후 동양연합의 결성과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될지 본격적인 7년 대환란 와중에 우리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 휴거 이후 3-2편 대한민국은 신세계 질서에 복속되는가 두 번째 편에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